안녕하세요. 책 읽는 해윤입니다.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을 소개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채널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라 좀 떨리는데요. 책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면 되는 대로,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않는 그대로 존중하며 이야기 나누는 곳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제목은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는 책인데요. 어떠신가요? 제목만으로도 벌써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 걸까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책이 절판이 되어서 지금은 살 수 없다는 것인데 꼭 책 내용 전부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중고서적에서 구매하셔서 읽거나 도서관에서 찾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착한이라는 단어와 비극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의 조합에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즉, 착한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비극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함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합이 불편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모든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권선징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착한 아이는 반드시 해피엔딩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 착한 아이에게 비극이 존재한다는 이 제목이 저에게는 은근 자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잘 지은 제목 같은데 왜 절판이 됐는지 참 아쉽긴 한데요. 물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 책의 주제를 눈치채셨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미리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착한 아이와 강요된 착한 아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 강요된 착한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가끔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도 어른스럽고 자신의 일을 알아서 잘하는 아이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기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아이들은 어른들의 칭찬을 독차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런 아이들의 내면은 어쩌면 너무나도 황폐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의 내면이 전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정말 내면이 성숙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착한 아이가 되기를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책은 강요된 착한 아이들이 착한 행동을 보이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의 착한 행동을 하는 동기는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가정에서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싫어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부모가 허용하는 그 감정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하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고 지금 나는 어떻게 느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야 하고 그 대신 가짜 감정을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자신에게 너의 감정은 부적절해 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아닌 나를 강요하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얼굴을 해야 하고 슬프지 않은데 슬픈 얼굴을 해야 하고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하는 얼굴을 해야 하는 그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저자의 경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저자 역시도 싫어라는 감정을 금지하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어떻게 느껴야 되지? 를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모든 것이 싫었어라고 깨달은 순간 해방된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고 싶지도 않은데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재미있다는 듯이 놀고, 집안일을 돕고 싶지 않은데 즐거운 듯 돕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데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하고, 부모가 무엇을 요구해도 결코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신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착한 아이가 아니라 착한 아이를 연기해온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한 검열을 멈추기로 한 순간 착한 아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연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녀를 불행하게 하고자 하는 부모는 없겠죠. 분명 부모는 진정 착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좋은 의도와 소망에서 양육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의 소망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자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의 의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건강한 아이로, 진짜 착한 아이로 성장하기보다는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가 고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착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사실 강요된 착한 아이의 모습이 어렸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착한 아이들을 보면 우린 너무나도 기특하게 보죠. 또 칭찬, 어머, 어쩜 이렇게 어른스러워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칭찬받으며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내가 생존할 수 있겠구나. 아주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여기고 그 모습을 강화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성장한 아이는 실제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나 정말로 성장해야 될 부분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칭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에 칭찬이 주어지지 않으면 좌절을 하게 되겠죠. 더더군다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칭찬을 바라게 된다면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착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배려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상대방도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요. 즉 그러한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상대방에게 빚을 지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직장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좀 직급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저에게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A씨는 늘 희생과 착한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워딩만 듣는다면 그분의 마음이 심하게 꼬여있을 수도 있겠지만 착한 행동이 의도된 행동이라는 게 티가 나고 또 뭔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뉘앙스가 풍긴다면 분명 그 사람의 착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분의 말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예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어서 한 그 행동이 이제 결과적으로 칭찬이나 인정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면서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고통을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강요된 착한 아이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생활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이루어 가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요된 착한 아이를 만드는 부모의 특징은 무엇인가? 10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가 착한 일을 하면 약간 과장하며 칭찬해주는 편이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아이를 생각하며 참는다. 세 번째, 가끔 아이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푸념하거나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때마다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 네가 동생이니까 양보해 라며 양보하라고 말한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아이 탓을 한다. 여섯 번째, 아이가 고집을 피우거나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 정말 화가 난다. 고분고분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아이를 좋아한다. 일곱 번째, 그러다 아이가 너무 순하거나 착해서 손해를 볼 때면 못되게도 굴고 용감하게 행동하라고 요구한다. 여덟 번째, 아이 혼자 작문 숙제나 만들기 같은 것을 끙끙대면 답답해서 결국 참견을 해주고야 만다. 아홉 번째, 평소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하고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과장하게 자랑하는 편이다. 열 번째, 아이에게 엄마를 사랑하냐고, 얼마나 사랑하냐고 하루에 2번 이상 물어보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요소 중에서 좀 특징적인 2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나왔던 부모의 잘못된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그 칭찬이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만 또는 부모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줬을 때만 칭찬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잘못된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어야 하고 뭔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의미가 있으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할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스스로 엄청 찔렸는데요. 저에게도 강요된 착한 아이의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분명 사랑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칭찬받을 확률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칭찬을 받는다면 기분까지도 좋겠지만 칭찬과 인정이 첫 번째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하는 일을 믿지 못하고 끼어들어서 너는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하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부모는 아이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이 미숙하고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좀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끼어드는 행동은 아이에게 네가 느끼듯이 느끼지 말고 내가 느끼듯이 느껴 라는 말도 안 되는 강압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건 바보 같은 거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을 강요하는 부모가 매우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에 힘을 길러서 결정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따름으로써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부모들은 아이와 의사소통을 할 때 너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언젠가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불안감을 조성해서 본의 아니게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가 먼저 알아채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녀에게 부모는 상상 이상으로 전부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부모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완벽한 연기를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기를 부모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박수쳐 주기 때문에 더 강화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기대대로 행동하는 착한 아이,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누구보다도 강해지고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아이, 어리광도 없고 부지런하고 눈치가 빠르고 기특한 자녀.
하지만 이런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단념한 것이지 성숙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안간힘을 쓰는 아이는 또 부모를 위로하기까지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생존적으로 부모를 위로하는 책임을 기꺼이 떠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어리광을 부리게 하고 부모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어떤 입장에서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읽으면서 부모님의 입장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강요된 착한 아이였다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솔직하게 맞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해보면 체면 문화가 되게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강요된 착한 아이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부모가 된다면 나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나를 그렇게 키웠던 부모님들 역시도 그런 양육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렇다면 성인이 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문제의 포커싱이 바로 의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주는 것 같지만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안심하고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다만 아이와 부모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생각해보면 관계가 꼬이는 모든 순간은 의존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존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의존하는 아주 명백하게 의존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나 태도를 제외하고서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상대방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훈육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발견했다 하더라도 인정하는 건 더 어렵죠. 또 거기에 고치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평판이 아닌 원칙을 기준으로 바꿔가는 용기 있는 성장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해움의 첫 번째 책 리뷰였는데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 많이 또 더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